자, 이번 시간에는 원금 이자를 갚아 나가는 방식 알아보겠습니다. 요거는 해마다 최소한 한 문제 물어봅니다. 한 문제 이상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 방식. 그래서 원리금 상환 방식이다.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니까 우리 공부할 내용 중에 그 세 번째 테마입니다. 세 번째,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 방식. 여기서는 이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일단 이제 원금이라는 것은 애초에 빌린 돈이죠. 빌린 돈은 10,000원입니다. 10,000원. 자, 그다음에 이제 만기라는 게 뭐냐면 만기는 요 10,000원을 그 쪼개서 갚든 한꺼번에 갚든 갚기로 약속한 기간이죠. 미론 한 푼까지 모조리 갚기로 약속한 기간을요 만기라는 겁니다. 4년입니다. 4년. 그다음에 그 이자율은 레이트 해주면 이자율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자율은 10%입니다. 10%. 자, 별 말이 없이 그 이자율 하면 연이자를 얘기합니다. 연간 10%.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 고정금리를 가정합니다. 고정금리. 그러니까 이제 변동금리로 가정한다면 이자 때문에 또 금액이 틀릴 수 있죠. 그러니까 고정금리를 가정하고 그다음에 얘는 자, 이거 매년 말에 매월 지급하게 되면 좀 복잡스러우니까 매년 말에 돈을 빌려주면서 매년 말에 원금도 갚으랍니다. 그리고 이자도 납부하랍니다. 그러니까 매년 말에 원리금을 지급을 합니다. 원리금을 지급하랍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요 세 가지는 항상 자, 비교해가면서 물어봅니다. 거기 214페이지 보시면 원금 균등 상환 방식,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니까 중간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 그다음에 한 장 넘기시면 체증식 상환 방식 이런 게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얘는요 원금을 매기 똑같이 해서 갚아나가라 하는 걸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다 이렇게 합니다. 원금을 똑같이 해서 갚아나가라.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얘는요 원금이자 합계액을 원리금액을 매기 똑같이 해서 갚아나가라 이렇게 하는 걸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얘는요 체증식 혹은 뭐라고요 점증식 이렇게 합니다. 점증식이다. 자, 얘는요, 그 원리금액을 처음에는 작게 갖고 점점 늘려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점점 늘려나가는 방식을요, 체증식이다 혹은 점증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이 이제 머릿속에 좀 들어와야 됩니다. 그림이 머릿속에. 그래서 1년, 그 다음에 2년,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돼 있다면, 자, 10,000원을 좀 빌려줄 테니까, 자, 너 원금을 매년 말에 똑같이 해서 갚아 나가라는 얘기죠. 원금을. 그러니까 자, 10,000원 나누기 4 하면 되겠네요. 4. 그래서 일단은 밑그림을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10,000원을 4로 나누니까 얼마씩이라고요? 2,500원씩이네요. 2,500원씩을 자, 그 갚아 나가라는 얘기다. 이렇게 갚아 나가라. 그래서 이렇게 이게 얼마씩이라고요? 2,500원씩입니다. 2,500원. 이렇게. 이거 얼마씩이라고요? 2,500원씩입니다. 2,500원. 얘도 얼마라고요? 2,500원. 자, 이렇게 해서 갚는데 4년 동안. 근데 은행은 원금만 받으면 뭐 먹고 삽니까? 은행은 대금업자라고 했죠. 그래서 비싼 이자를 받는 게 주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이자는 원금 중에 남아있는 금액 있죠? 여기에 붙는 겁니다. 예컨대 1억을 빌려줬는데 9천만 원 갚았다. 그러면 얼마 남았어요? 1,000만 원 남았죠? 1,000만 원에 대해서 이자가 붙는 거지 1억에 대해서 붙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첫 해에는 갚은 돈이 있었어 없었어요? 없었으니까 1년 동안 1년치를 이자를 받아내야겠죠? 1년 동안 빌려줬으니까. 그러니까 1년에 이자가 10%라겠죠? 그러니까 1,000원의 이자를 딱 받는 겁니다. 1,000원의 이자를 딱 받는다.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10,000원에서 얘 갚았죠? 2,500원 갚았으니까 얼마 남아 있었어요? 7,500원 남아 있었죠? 그 7,500원에 대해서 1년 지났으니까 1년치 이자를 받아내야 되겠네요. 750원의 이자가 붙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3년째 된 애는요. 10,000원에서 얘도 갚았죠? 그러니까 5,000원 남아 있었네요. 5,000원에 대한 이자 500원. 그 다음에
250원 이렇게 해서 전부 다 갚아나가는 이런 방식을요. 원금 균등사항 방식이다. 이렇게 합니다. 원금을 똑같이 해서 갚아나가라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원리금 균등 알아보겠습니다. 얘는 몇 번 했지만 10,000원을 빌렸을 때 자, 매기 갚을 원리금 균등상환액을 계산할 때는 저당상수라는 이 공식이 있습니다. 저당상수라는 걸 곱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만약 계산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이 계산을 요걸 저당상수를 직접 계산하라. 이건 안 물어봅니다. 물어보기 힘들고. 자, 주어집니다. 주어져요. 그래서 요거를 집어넣어서 계산한 그 금액이 얼마가 주어진다고 그걸 곱해주면 됩니다. 계산하라고 하면. 그래서 계산하면 요걸 집어넣게 되면 3,155원 나옵니다. 3,150원. 자,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1년, 2년, 3년, 4년인데 자, 얘는 얼마라고? 얘 합치니까 합치면 3,500원이죠. 근데 3,155원이니까 얘보다는 작게 출발하는 겁니다. 얘보다는 작게. 그래서 1년, 2년, 3년, 4년이라면 얘보다는 작으니까 좀 작게 그려야 되겠네요. 요 정도 할까요? 요 정도. 자, 작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요거, 그다음에 요거, 그다음에 요거. 그러니까 이게 전부 얼마씩이라고요? 3,155원씩입니다. 이렇게 3,155원. 얘도 얼마라고요? 3,150원. 3,150원.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를 굳이 원금 부분과 이자 부분을 쪼개 보겠습니다. 쪼갠다. 그러면 10,000원을 빌려줬으니까 첫 해에는 갚은 돈이 없었죠. 그러니까 10,000원에 대해서 10% 이자를 내야 되겠네요. 10,000원 이자 10%면 1,000원이죠. 1,000원에 이자가 붙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나머지는 항상 3,150원에서 이자 뺀 나머지가 원금 상환액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얼마라고요? 2,155원이 되는 겁니다. 이거랑 크기가 거의 똑같지 않냐. 이거는 설명의 편의상에 그린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10,000원에서 얘도 갚았죠. 얘 갚았죠. 그러니까 7,845원 남아있네요. 7,845원에 대한 이자 785원의 이자가 붙는 겁니다. 785원. 그러면 3,150원에서 785원 빼니까 얼마라고요? 2,370원의 그 원금을 갚아야 됩니다. 3년째는요. 3년째는 얘도 갚고 얘도 갚았죠. 갚았으니까 이자는 점점 줄어들 겁니다. 이자는 점점 줄어든 대신에 원금 상환액은요. 점점 증가할 수 있겠네요. 원금 상환액은 점점 증가한다. 이러한 형태라는 걸요.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체증식 알아보겠습니다. 체증식은 요거는 자,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젊은 소득층에게 적합하다 해주는데 젊은 소득층에게 적합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볼게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1년, 2년, 3년, 4년인데 얘는 자, 10,000원을 빌려줄 테니까 처음에는 얘는 어떤 법칙에 따라서 이제 갚아나가는 게 아니라 서로 약속하는 겁니다. 약속하면서 야, 너 첫 해에는 얼마만 갚으라고요? 300원만 갚아라. 원금 중에 300원만 갚아라. 이렇게 할 수 있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300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1,000원을 갚아라. 이렇게 할 수 있네요. 두 번째는 1,000원을 갚아라.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그 3,700원을 갚아라. 이렇게. 네, 마지막 해는요. 나머지 5,000원 다 갚아라. 이렇게 할 수 있네요. 자, 그러면 이자를 붙여보겠습니다. 이자는 항상 못 갚은 돈이 있죠. 여기에 이자가 붙는 겁니다. 첫 해에는 하나도 안 갚았죠. 그러니까 10,000원에 대해서 10% 이자가 붙는 겁니다. 이렇게 1,000원의 이자가 붙는다. 자,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10,000원에서 300원 갚았죠. 그러니까 9,700원 남아있으니까 9,700원에 대한 이자 970원의 이자가 붙는 겁니다. 조금 크게 그려야 되겠네요. 자, 970원의 이자가 붙는다. 자, 3년째 되는요. 10,000원에서 얘도 갚고 얘도 갚았죠. 그러니까 이자는 점점 줄어듭니다. 이자는 점점 줄어든 대신에 약속대로 원금 상환액은 점점 증가시켜야 되네요. 점점 증가하는 이러한 방식을요. 체증식 혹은 뭐라고요? 점증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일단 머릿속에 들어오면서 자, 맨 먼저 기억할 것은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비교해 가면서 물어보는데 초기에 대출 초기에 원금 상환액이 가장 많은 게 뭐라고요? 원금 균등입니다.
원금 상환이 가장 적은 게요. 체증식이고 얘는 항상 중간입니다. 그 다음에 초기에 원리금 지급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리금 지급액이 가장 많은 게요. 원금 변동입니다. 그리고 얘는요. 가장 적습니다. 그리고 얘는 항상 중간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만약에 초기에 자 중도 상환했을 때 초기에 이제 일찌감치 갚으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럼 중도 상환했을 때 남아있는 금액이 가장 많은 게 어떤 거예요? 그럼 초창기 때 가장 적게 갚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고요? 체증식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해가면서 물어봅니다. 자 이번에는 요거는 누구한테 적합하다고요? 젊은 소득층이 적합하죠. 왜냐하면 이 대출 만기가 한 30년 된다면 자 이 말단일 때는 많이 못 갚으니까 조금만 갚고 그 다음에 대리 달고 과장 달고 부장 달 때 많이 갚으라는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젊은 소득층이 적합하긴 한데 문제는 자 대출자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대출자 입장에서는 얘는 초창기 때는 거의 원금은 안 받고 뭐 이자만 받는 거죠. 거의 초창기 때 이자만 주로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 이게 대출 기간이 30년인데 한 20년 정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금액이 많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그런다고 해서 담보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거고 그 당시에서 그다음에 그 사람이 노숙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회수를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큰 금액이 크기 때문에 회수 못해서 크게 손해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그러니까 얘는 원금 회수 위험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원금 회수의 오염이 상당히 뭐라고요? 크다. 자 근데 예를 보겠습니다. 원금 변동은 자 원금 초창기 때부터 원금을 착착 회수해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 20년 정도 지났을 때 남아있는 금액이 많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많지 않기 때문에 설사 뜯긴다 하더라도 크게 뜯기진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원금 회수 위험이 가장 작다 이렇게 합니다. 작다. 그러면 얘는 항상 중간입니다. 오염이 중간이라는 얘기죠. 중간. 자, 그러면 항상 은행도 그 대출해 줄 때 위험에 따라서 이자를 조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 보통 이제 이 원금 변동이 이자율이 가장 낮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체증식이 이자율이 가장 높다 해줍니다. 그리고 얘는 항상 얘는 중간입니다. 이자율도 뭐라고요? 중간이다. 기억하시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교재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예. 자, 먼저 214페이지 보시면 214페이지 자, 동그라미 맨 아래에서 6번째 줄 원금 균등 상환저당 이렇게 그래서 기억본 볼게요. 융자 원금을 융자 기간으로 나눈 할부 상환금에 융자 원금을 4년 동안 나눈 상환 그 금에다가 잔고 남아있는 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니은번 보겠습니다. 이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줄어들겠죠. 경과서 줄어든다. 그래서 그 원리 금액은 초기에는 많고 후기에는 적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금은 똑같지만 원리금 지불액은 이자가 점점 줄어드니까 원리금 지급액은 초기에는 많고 후기로 갈수록 적어지겠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오른쪽 보겠습니다. 그림을 좀 그린다면 이렇게 자, 얘는 이제 원금 지급액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똑같습니다. 매년 똑같다는 얘기죠. 매년 똑같다. 그리고 이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감소하는 겁니다. 이자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그 다음에 잔금액은 남아있는 금액이죠. 그래서 빌렸을 때는 10,000원인데 첫 해 지나니까 7,500원 남았네요. 그 다음에 5,000원, 그 다음에 2,500원, 빵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게 바로 자 잔금에 대해서 기간을 그림을 그린 겁니다. 잔금에 대해서 그림. 자, 이번에는 원리금 균등 알아보겠습니다. 원리금 균등은 매기 동일한 원리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매기 동일한 원리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인데 어쨌거나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차입자는 모를 수 있지만 어쨌거나 매달 고정금리를 가정한다면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자 차입자가 일단 이해하기는 쉽습니다. 그리고 장기 계획을 세우기가 아주 용이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출 원리금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원금에다가 뭘 곱하라고요? 저당 상수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저당 상수를 곱해서 계산한다. 그 다음에 초기에는 후기보다 이제 이자는 많네요. 후기는 이자가 적어지고 그러는 바람에 후기에는 초기보다 원금 상환액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가 점점 줄어드는 대신에 원금 상환액은 점점 증가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림을 그린다면 한 장 넘겨보시면 자 이렇게 요거 밑에네요.
자, 보니까 자, 이자가 점점 줄어들죠? 이런 식으로 줄어듭니다. 그 그림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니까 이자가 이렇게 줄어드는 대신에 원금 상환액은 점점 이렇게 증가하는 겁니다. 시간이 감에 따라서. 자, 그리고 잔금액은 이러한 형태로 줄어듭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체증식 상환저당이다. 체증식은 요걸 얘기합니다. 자, 매월 혹은 매년 원리금 지불액이 점점 증가하는 형태, 이런 걸요, 체증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자, 니은번 해볼게요. 소득, 장래에 안정적인 소득 실현이 가능한, 누가요? 젊은 소득층에게 적합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거는 일단 이자율이 높아요, 낮아요? 상당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그리고 또한, 이거는 이제 고정금리를 가정했지만, 변동금리로 가정했을 경우 있죠? 이럴 경우는 이 사람들은 이거는 거의 초창기 때는 거의 원금 안 갖고 원금 안 갖고 이자만 납부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거의 원금에 대해서 이자가 막 나가는 겁니다. 원금이 한 3억이라면 3억에 대해서 거의 이자가 나가는 건데, 만약에 그 상태에서 이자는 높고 거기다가 변동금리를 적용한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갑자기 이자 부담이 무지장 커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못 갚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월급을 150만 원 받았는데 이자가 200만 원 나간다는 얘기죠. 이런 거를 하우스 푸어다. 버는 거 다 그냥 이자만 납부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상태까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돈 생기면 얼른 다른 걸로 갈아타는 게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주택 예정 보유 기간이 짧은 사람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변합니다. 대출금 회수가 가장 늦고, 그 다음에 부의 상환이 발생할 수 있다. 그 얘기는, 부의 상환은 뭐냐면, 원래 상환이 뭐예요? 상환이 만 원이 원금이라면, 이렇게 갚아 나가는 거 있죠? 매년 이렇게 갚아 나간다. 이걸 상환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부의 상환은커녕 원금이 늘어났다는 얘기죠? 원금이 오히려 혹이 붙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예 이렇게 약속할 수 있습니다. 첫 해에는 원금이자 합쳐서 600원만 갚아라.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원금이자 합쳐서 얼마라고요? 600원만 갚아라. 그러면 첫 해 이자가 얼마예요? 1,000원이죠? 이자도 못 받는 거네요. 그럼 은행은 이자도 못 받으면 은행은 이거를 뭐 손해부 말려나요? 천만에요. 이거를 어디다 집어넣는다고요? 원금액에다 올려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다가 이자를 붓는 겁니다. 이런 걸요, 부의 상환이다. 상환은커녕 오히려 원금이 커졌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부의 상환이다 지금 겁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뭐 상환 비율이라든가 잔금 비율 이런 것들은, 상환 비율은 원금 중에 상환된 금액이 차지한 비율 있죠. 이걸 상환 비율을 해주는 거고, 잔금 비율은요, 원금 중에 남아있는 금액이 차지한 비율이죠. 이걸요, 잔금 비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얘가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 지우겠습니다. 요거를 원리금 균등을 가정해 볼게요. 원리금 균등 가정한다면 약간 좀 어려운 얘기인데, 자, 10,000원을 빌렸을 때 매기 갚을 원리금 균등 상환액은 3,155원씩이라고 했죠. 이 3,155원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이자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자. 자, 그러면 잔금 비율이라는 게 뭐냐면 원금 중에 남아있는 금액이 있죠? 잔금이 차지한 비율을 뭐라고요? 잔금 비율 이렇게 합니다. 잔금 비율. 근데 자, 요걸 가지고 이제 계산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좀 약간 어렵게 느껴집니다. 1년, 2년, 3년, 4년. 그럼 1년이 지난 후에 1년 후에 잔금 비율을 계산해라. 그러면 자, 요 금액에는 이거 좀 어렵게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이제 물어보기도 합니다. 자, 이 금액에 이자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자를 쏙 빼낸 게 원금이 되겠네요. 이자를. 그러니까 이 원금액은 3,155원에다가 곱하기 연금의 현가계수 포함됩니다. 연금의 현가계수, 4년짜리 연금의 현가계수를 찾아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년이 지났다 쳐볼게요. 1년 지나면 이건 다 갚았죠? 이건 다 갚았으니까 이제 1년 지난 상태에서 남아있는 금액은 요거네요. 근데 여기에는 이자가 포함되어 있죠? 이자를 쏙 빼내면 요 시점에서 잔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3,155원. 자, 곱하기. 자, 연금의 현가계수인데 남아있는 게 3년이죠? 3년짜리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얘와 얘는 똑같으니까 약분이 가능하겠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출 전 기간 동안의 연금의 현가계수분에 남아있는 기간 동안의 연금 현가계수 있죠? 이렇게 해도 잔금 비율을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잔금 비율을
계산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럼 약간 어려운데 한 2번 정도 이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그 다음에 그 밑에 기타의 원리금 상환 방식이라고 해서, 자, 계단식 상환저당은 그냥 말로 원리금 균등과 체증식 상환 두 가지를 같이 절충해서 그 빌려주는 방식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부분 원리금 상환 방식은 이런 얘기입니다. 부분 원리금 상환 방식은 예컨대 우리가 이제 그 1,000만 원을 빌려줄 테니까 자 600만 원은 자, 그 5년 동안 매달 이자만 납부해라. 그리고 나머지 400만 원은 원금도 납부하고 이자도 납부하라 할 수 있네요. 그러면 5년이 지나면 얘는 이제 5년 지나면 없어지는 거죠. 근데 얘는 아직까지도 600만 원 남아 있네요. 그래서 요거를 그럼 재계약하든가 갚아야 되겠죠. 이러더라고요. 부분 원리금 상환 방식이라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자, 부분 원리금 상환 방식은 만기일이 되어도 완전히 상환하지 않음을 합의하는 특별금융이죠. 그러니까 요 금액에 대해서는 완전히 상환이 안 된 거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자 매월 상환저당은 전액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전액. 얘 부분이고 얘는요 전액. 예를 1억을 빌려주면서 5년 동안 매달 이자만 납부합니다. 이자. 그럼 5년 지나면 1억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이런 거를 이자 매월 상환저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기 이자만 지급하고 만기일에 전액 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갚는 금액이 큰 거를 풍선저당액 이렇게 표현합니다. 갑자기 이제 커졌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정책금융이 아니라 일반적인 대출 상품 이런 것도 많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저당의 변형 이런 것들은 뭐 시간 나시면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그 작년에 나왔던 작년 2017년도에 나왔던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017년도. 이거는 원금 균등에 대해서 문제를 물어봤습니다. 원금 균등에서 계산 문제를 물어봤는데 이거 지우겠습니다. 오케이. 자, 요거 이자 이렇게 원금 이자 이렇게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A씨는 1번 볼게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5억을 대출받았답니다. 5억을 대출받았는데 자, 은행의 대출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9회차 상환해야 될 원리금 상환액과 13회째에 납부해야 될 이자 납부액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보통 이제 첫 해나 두 번째 정도 물어보는데 이거는요 13회째 이걸 물어봤습니다. 13회째의 원리금 지급액이 얼마냐 그런 얘기입니다. 일단은 매년 납부하는 금액을 먼저 계산해 볼게요. 매년 납부하는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기간이 20년이라고 했죠? 20년이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20년 얼마 빌렸어요? 5억 빌렸죠? 5억을 20년으로 나누면 되겠네요. 이렇게 나누면은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납부할 돈이 나오겠네요. 계산하면 2,500만 원 나옵니다. 2,500만 원. 자, 그러니까 매년 납부하는 돈은 얼마라고요? 2,500만 원씩 원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2,500만 원. 여기도 얼마라고요? 2,500. 자, 근데 지금 13회차를 보겠습니다. 13회차는 어떻게 계산해요? 원금은 그대로죠. 2,500만 원 그대로고 그 다음에 이자는 항상 원금 중에 남아있는 금액이 붙는다고 했죠. 원금 중에. 그러니까 원금이 5억인데 13회차니까 자, 그동안 2,500만 원씩 몇 번 갚았어요? 2,500만 원씩 12번 갚았겠죠? 12번을 갚았을 겁니다. 그럼 이게 남아있는 금액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이자율이 5%라고 했죠? 그 밑에 박스를 보니까 5%입니다. 그리고 기간은 20년, 원리금 상환 조건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5%를 곱하면 됩니다. 그럼 요거 계산하면 얼마라고요? 이거 계산하면 1,500만 원 나옵니다. 1,500만 원. 자, 그러면 원금 2,500만 원. 그 다음 이자 얼마라고요? 1,500만 원 합쳐서 4,000만 원. 이게 바로 13회 때의 원리금 지불액이고, 그 다음에, 자, 죄송합니다. 이 9회차네요. 죄송합니다. 9회차에, 자, 9회차는 이거 8번 납부했겠죠? 8번 납부했으니까 이거 얼마라고요? 요건 맞습니다. 1,500원 맞을 거예요. 그래서 4,0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13회째에 납부해야 될 이자만 계산한 거죠. 이거는 이자니까.
자, 요건 어떻게 해서 하면 돼요? 자, 5억에서 그동안 얼마 갚았어요? 여기에서 2,500만 원씩 12번 갚았겠죠? 12번. 여기다가 자, 이게 이제 남는 돈 아닙니까? 남아있는 돈. 여기다가 5%를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요거 계산하면 아마도 1,000만 원이 될 겁니다. 1,0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뭐 첫 회라든가 두 번째를 간단히 물어봤어야 되는데 요거는요. 무려 뭐 13회차. 그다음에 그리고 9회차 뭐 이런 거 물어보니까 상당히 학생들이 수험생들이 약간 좀 당황했던 그런 문제입니다. 나중에 풀면 그래도 한번 풀어봤으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상당히 당황했던 문제.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대출 상환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모두 골라라. 자, 상환 첫 해의 원리금 상환액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원금 균등 상환보다 크다가 아니라 자, 얘가 원금 균등이 가장 많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원리금 균등 그 다음 최저식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자, 상환 첫 해의 원리금 상환액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원금 상환 방식보다는 뭐라고요? 작다 해줘야 됩니다. 작다. 그 다음에 체증식 상환 방식의 경우에는 미래소득이 감소될 걸로 예상되는 은퇴 예정대가 아니라 미래소득이 증가될 걸로 예상되는 자, 젊은 소득층에게 적합하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젊은 소득층이 적합하다. 자, D급번 볼게요. 원금 균등 방식의 경우, 얘는 원금 균등의 방식의 경우는 매기에 상환하는 원리금액은 점차적으로 감소한다. 맞는 겁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원금액은 똑같지만 그 대신 이자가 점점 줄어들죠. 그러니까 원리금 지불액은 점점 감소하는 겁니다. 이건 맞습니다. 리을번 볼게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에 매기에 상환하는 원금액이 점차 늘어난다. 왜냐하면 이자가 줄어드니까 원금액 늘어난다고 했죠. 그러니까 요거는 맞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까지 알아봤냐면 자, 원금 이자를 갚아나가는 방식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부채금융 중에 이제 마지막 테마가 뭐냐면 자, 이 저당의 유동화 제도다. 대출 채권의 유동화 제도다. 저당권의 유동화 제도다. 일단 다 똑같은 표현들입니다. 다 똑같은 표현인데 이렇게 표현을 달리할 뿐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표현을 달리할 뿐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유동화라는 표현 자체는 자, 당장 현금화시키자는 얘기입니다. 유동성이 강한 현금으로 바꿔치기 하자는 얘기죠. 이걸요, 유동화시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이 있는데 어떤 지역이 신도시가 새로 생기기로 했다 쳐볼게요. 신도시가 자, 생기려고 하는데 동탄 신도시가 처음에 들어설 때 생각할게요. 자, 이때 이제 여기 신한은행에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지점으로 신한은행이 들어갔다 쳐볼게요. 금융기관인데 이 신한은행이 이게 주택 소비자들한테 아파트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을 주택 소비자 해줄게요. 주택 소비자들한테 이게 돈을 딱 빌려주게 되면 자금을 딱 빌려주게 되면 이제 두 가지 권리가 생깁니다. 두 가지 권리가 뭐냐? 권리는 자, 첫 번째는 당연히 돈을 빌려줬으니까 원금을 받을 권리도 있고 이자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얘기죠. 이거를 원리금 수취권 해줄게요. 원리금 수취권이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 사람한테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냥 사람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거를 채권이다 해줍니다. 채권. 그리고 만약 이 사람이 돈을 안 갚는다. 안 갚으면 담보로 잡은 부동산 있죠. 이걸 팔아서 남들보다는 우선해서 회수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거를 저당권 해줍니다. 저당권. 근데 이 저당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를 얘기합니다. 물건. 그러니까 누구한테도 대항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물권이다 이렇게 합니다. 물권. 근데 어쨌거나 동탄 신도시점에서 100억을 예금받아 갖고 아파트 구입한 사람한테 100명한테 빌려줬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거의 할 일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한번 빌려주고 나면 10년이고 30년에 걸쳐서 찔끔찔끔 회수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회수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예금할 때 무슨 뭐 1억씩 예금하거나 뭐 이러진 않겠죠? 38,000원 이렇게 예금할 거 아닙니까? 그냥 돈이 항상 똑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똑 떨어지는데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냐 그런 얘기인데 다른 방법은 한국은행에서 이 돈을 빌려다가 대출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때도 한국은행이 이제 적용된 금리를 한국은행 기준금리라는 용어도 쓰기도 합니다. 이거 그래서 어쨌거나 근데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돈은 다 거의 대부분은 세금입니다. 세금. 우리가 이제 세금 이제 국세가 있고 지방세라는 게 있는데 국세는 언뜻 보기에 딱 듣는 순간 덩치가 큰 것들 있죠. 요거를 국세라고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법인세라든가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이런 거 다 뭐라고요? 이 구세인데 우리가 이런 세금을 내게 되면 다 어디로 들어가냐면 한국은행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한국은행.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세 수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국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노인 복지에도 써야 되고 탱크도 구입해야 되고 사드도 배치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도로도 깔아야 되고 뭐 할 게 뭐 공무원도 월급도 줘야 되고 할 게 무지하게 많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거를 아파트 구입한 사람한테 돈 빌려줄 수도 있는 겁니다. 거기다 쓸 수도 있는데 아파트 구입한 사람한테 다 쓰고 나면 다른 용도로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계. 그리고 자, 그럼 이렇게 해보자. 주변에 있는 하나은행에서 돈을 잠깐 빌려서 대출할 수도 있네요. 잠깐 빌리는 거니까 애들 이자 받으려고 하겠죠. 이런 식으로 금융기관 사이에 초단기적으로 빌리는 금융에 대한 금리 있죠. 이걸 콜금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도 지들 마음대로 막 그 정하면 안 되고 금융당국에서 다 정해줍니다. 이런 거 통화량 조정을 위해서. 자, 근데 이것도 자 신한은행에 돈이 없으면 얘들 돈이 없겠죠. 얘들 다 빌렸을 거 아닙니까? 근처에다 아파트 담보대출로. 그러니까 이것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다른 방법이 없나 해보자. 다른 방법은 자 이런 식으로 해보자. 여기가 뭐가 있냐면 기관 투자자가 있습니다. 자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기관 투자자가 주로 참여합니다. 물론 우리 같은 일반적인 투자자 참여할 수 있는데 금액 단위가 200억, 500억, 막 1000억 막 이렇게 되니까 일반인들이 참여하기 힘듭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기관 투자자는 뭐냐? 기관의 성격의 투자자를 얘기합니다. 기관 성격으로 투자한 자, 개인 투자가 아니라 뭐라고요? 기관 성격으로 투자하는 자들인데 대표적인 게 생명보험사입니다. 생보사다 해줍니다. 얘네들은 우리 같은 사람한테 이제 보험료 받을 거 아닙니까? 보험료 받으다가 그냥 어디다가 금고에 쌓아놨다가 누가 이제 돌아가시거나 아니면은 사고 터지면 불나거나 이럴 때 보험금 나가나? 그런 건 아니란 얘기다. 왜냐면 이 돈을 가지고 똘똘한 애들 채용해서 이제 돈을 불려야 되죠. 보험료 받은 걸 불리는 겁니다. 이때 주로 이제 어디다가요? 주식시장에다 투자하는 겁니다. 주식. 그래서 그래서 불려갖고서 보험금을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 투자 신탁사다 해서 줄여서요. 투신사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돈을 이제 투자를 받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한테 긁어 모아갖고 이렇게 조성한 자금을 펀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들 많은 펀드. 그래서 요걸 가지고 주로 주식에 많이 투자합니다. 그래서 주식에 많이 투자하는데 주가가 그냥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럼 얘들 스스로 빼고 넘길 돈이 많아지겠네요. 만약에 주가가 폭락했다. 그러면 스스로 빼고 넘길 돈이 거의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쫓아가서 너 내 원금이나 돌려달라. 그러면 얘들은요 안 돌려줍니다. 왜냐하면 얘들이 그러는 겁니다. 투자 신탁이 뭐냐면 우리가 직접 투자하려면 우리는 주식을 잘 모르죠. 그러니까 얘들한테 대신 좀 잘 좀 투자해달라고 맡기는 겁니다. 투자를 맡기는 거기 때문에 얘들이 그러는 거죠. 야 누가 나보고 맡기라고 했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원금을 보장해 준다는 펀드가 아닌 이상은 이 모든 책임을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부담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어쨌거나 이런 게 이제 투자 신탁이다. 그리고 우리 연금 내는 거 있죠. 연금 내는 거를 다 긁어 모은 거를 연금 펀드다. 연금 기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이제 주로 주식에 많이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뭐 홈플러스라는 게 주식에 투자해서 뭐 불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뭐 나중에 투자회사, 부동산 투자회사 이런 데도 전부 다 기관 투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외에도 은행 같은 경우에도 자 은행은 보통 주 업무가 뭐야? 예금 받아서 대출해 주는 게 주업이죠. 근데 반드시 대출해 주라. 그건 아닙니다. 때로는요. 뭐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경우는 뭐가 될 수 있다고요? 기관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얘네들은 반드시 주식에만 투자해라.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런 법은 없고 얼마든지 뭐 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거고 금이라든가 은이라는 어떤 그 실물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달러, 원화, 외화 막 이런 데 투자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때로는요. 뭐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 만들기 위해서 펀드를 조성해서 대박 냈던 영화도 많이 있죠. 예컨대 뭐 변호인이라든가 국제시장, 7번방의 선물 뭐 이런 거 있죠. 광해 뭐 이런 것들, 부러진 화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펀드를 조성해서 주로 이제 영화 만드에 투자했던 겁니다. 그래서 대박 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돈이 될 만한 건 다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얘들한테 이렇게 요거를 한번 팔아보자. 얘들이 만약에 자 원리금 수익권과 저당권을 팔아보자. 그러면 얘들이
사줄 수만 있다면 뭐가 들어온다고요? 돈이 들어올 수 있네요. 그러면 요 돈을 또 다른 소비자한테 또 빌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또 뭐가 생겨요? 원리금수권 저당금 생기죠. 그럼 이 권리를 또 파는 겁니다. 그럼 또 뭐가 생겨요? 또 돈이 생기죠. 그러면 이거를 또 파는 겁니다. 또 빌려주는 겁니다. 그럼 뭐가 생겨요? 또 원리금수권 저당금 생기죠. 그럼 이 권리를 또 파는 겁니다. 그럼 또 돈이 생기죠. 그럼 이 돈 가지고 또 빌려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얘들이 사줄 수만 있다면 한정된 자원으로 무수히 많은 사람한테 돈 빌려줄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거를요. 대출 채권의 유동화 제도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한 번 빌려주고 나면 10년이고 20년에 걸쳐서 장기간에 받을 채권 아닙니까? 이거를 당장 팔으면 돈 되는 거죠. 당장 현금화 시키는 걸요. 이거를 유동화 시킨다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또 빌려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요. 유동화 제도를 하는데 문제는 얘들이 사줘야 되는 건데 안 사줬다는 얘기죠. 왜 안 사주냐면 결국은 이 신한은행이 납니다. 이 구조를 정확히 하셔야 돼요. 신한은행이 난데 내가 얘한테 돈 빌려주면 뭐가 생겼다고요? 원리금수권 저당금 생겼죠. 그러면 이 권리를 모조리 얘한테 팔아치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돈 받고 팔아치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담보대출 해준 겁니다. 담보대 해준 건데 그리고 나는 쏙 빠지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쏙 빠져. 근데 문제는 완전히 빠질 수 없는 게 얘랑 얘는 아는 사이 모르는 사이야? 모르는 사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들어온 돈만 전달만 해주겠다 그런 논리입니다. 들어온 돈 얼마라고요? 전달만 해주겠다 그런 얘기인데 자 문제는 자 얘가 원금이자 갚으면 여기다 전달만 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원금이자 합쳐서 100만 원 들어왔는데 100만 원을 다 주면 나는 뭐 먹고 살아요? 나는 원래 이자 받는 게 주 목적인데 이 권리를 모두 파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나도 뭐가 남은 게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들어온 돈을 전달할 때 수수료 빼고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자보다 이게 클 수도 있죠. 근데 이런 하려고 할 겁니다. 됐죠? 근데 문제는 이건 단기 대출이에요? 장기 대출이에요? 장기 대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억짜리 아파트를 구입한다길래 최대 7천만 원까지 빌려줬는데 그러면 7천만 원 받을 권리를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기관 투자가 갖고 있는 겁니다. 갖고 있는데 문제는 한 4년 정도 지났더니 옆에 뭐 장례식장 같은 게 들어왔다는 얘기죠. 이렇게 요즘에 막 이 아파트 단지 근처에도 막 병원 들어서면서 장례식장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창문만 열면 장례식장이 보이고 하니까 보기가 좋아야 앉아요. 여기는 안 살려고 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담보 가치가 폭락할 수 있죠. 그래도 회사를 잘 다니면 상관없는데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회사도 이제 그만두게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 회수를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은행은 회수를 못 하면 가만히 있지 않아요? 가만히 있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네, 그래서 담보로 잡은 거를 팔아서 해결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문제는 지 혼자 덜렁 팔고서 지 혼자 회수해 가면 대화인데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다른 뭐 채권자들, 예를 들어 다른 은행도 빌려줄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무슨 보험사에도 빌려줄 수 있는 거고, 일부를. 그 다음에 친구가 또 돈 빌려줄 수 있는 거고, 여러 채권자가 여러 명 있을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지 혼자 팔아치워서 혼자 해결하면 대화인데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법원에다가 대신 팔아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럼 법원에서는 이거를 가장 많이 써낸 자 있죠? 고자한테 파는 겁니다. 그러면 돈이 들어오겠죠? 그 돈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 법에 맞춰서 순서에 따라 적정히 배분해 주는 겁니다. 이걸요. 법정 배당한다. 이렇게 한 걸요. 경매 처분한다 집니다. 경매. 근데 문제는 경매 처분했더니 그 매각대금이 3천만 원 들어왔습니다. 3천만 원 들어왔다. 그러면 다른 채권자는 없다고 치자. 그럼 최대한 회수할 수 있는 돈이 3천만 원이죠. 그럼 3천만 원이 들어왔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넘겨주면 되는 거죠. 넘겨주면 된다. 왜냐하면 저당권 이런 거 다 누가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이 담보대출 해준 걸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넘겨주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고스란히 4천만 원 손해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뭐하러 합니까? 그래서 이거는 거의 효과가 없었던 겁니다. 효과가 없었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나오는 제도가 IMF에서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그때 나온 제도인데, 요거는 이 IMF라는 역사적 배경 있죠?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만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역사적 배경을 모르면은 그때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97년도에 1월 달부터 한보철강이 무너지면서 줄줄이 연쇄 부도가 났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주가도 500선이 무너지고 주택 경기도 최악이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이제 나온 제도들을 쭉 어떻게 해요? 정리가 되셔야 그래도 이 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거지, 무턱대고 그냥 암기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를 약간 틀어서 나오면 풀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배경만 잘 안다면 능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틀을 잘 이해하셔야 하는데 지금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끊은 다음에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